전국에 계신 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적중여신, 문풀여신 회원국어의 고혜원입니다. 와, 2022년 첫 번째 우리 공무원 시험이 실시되었는데요. 이번 2월 26일이죠. 서울시 1차 서울시 출제 시험이 시행되었어요. 일단 시험 치르고 오신 우리 수험생 여러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합격의 기쁨이 꼭 함께 하시기를 회원국어가 강력히 응원합니다. 저에게 이번 2월 26일 시험을 좀 짧게 정리해 주세요 라고 묻는다면 저는 단언컨대 제 수업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린다면 400제와 하프의 합동작이었다. 콜라보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늘 제가 문풀여신 적중여신이라고 저 자신을 소개하면서도 이 이름에 당연히 걸맞은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올해 역시 정말 여러분과 수업에서 함께 했던 그 내용들이 이렇게 문제도 똑같이 나온 부분들을 보면서 정말 소름 끼치게 놀라기도 하고 자랑스럽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잘하셨겠구나 이런 확신이 들면서 너무너무 기쁘기도 했던 그런 시험이기도 한데요. 아니라 다를까 우리 다음 장에 회원국어 검색하시면 제 카페로 들어오실 수 있는데 우리 회원국어 가족 여러분들이 굉장히 겸손하시고 약간 샤이한 편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막 크게 자랑하시면 좋겠는데 그냥 비밀글로 100점이다 또 95점이다 그 이제 고득점한 이야기들을 저한테 들려주셨고 본인들도 시험 치르면서 선생님이랑 수업에서 했던 내용이 똑같이 나와서 너무너무 놀랐다라는 이야기들을 해주실 때 굉장히 저는 힘이 되고 또 자랑스럽고 또 여러분들에게 널리 알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랑이 길었네요, 여러분. 그러면 이번 2월 26일 시행된 이 시험은 일단 시험을 치르고 오신 분들에겐 당연히 내가 이 문제를 이렇게 풀었으면 좋았겠구나 라는 어떤 차원에서도 한 번은 복귀하시면 좋겠고 또 아직 시험을 치르지 않고 다음 시험을 준비하시는 국가직이나 지방직을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들도 내가 치를 시험에 당연히 이 시험이 이제 기출이 되었으니까 바탕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꼭 시간을 내어서 정확하게 시간 측정하시고 문제 푸시고 저와 이 수업을 함께 하시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해봅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는 잘난 척 이제 중간중간 또 어쩔 수 없이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요 정도 하고요. 이제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고 제가 아주 상세한 어떻게 적중했는 자료는 자료로 첨부해서 여러분들 보실 수 있도록 첨부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러면 문제 보기 전에 어떤 문제가 나왔나 분야별로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체 20문항 중에 문법이 9문제. 역시 서울시 단독 출제 유형답게 이 문법의 빈도가 높았어요. 그리고 비문학이 전체 5문제 25% 전체 한 4분의 1 정도가 출제가 되었죠. 그러니까 국가직이나 지방직에 비해서 이 두 개가 좀 다소 바뀐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좀 있죠. 다만 문학이 전체 4문제 20% 국가직과 지방직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가 되었고요. 어휘 한자 성어가 한 문제, 한자어가 한 문제, 그래서 2문제가 한자 파트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랑 어떻게 문제를 풀었으면 좋았을까? 어떻게 문제를 접근하면 좋을까? 이 이야기를 문항별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1번 문제부터 같이 가볼까요? 미줄진 부분의 문장 성분이 나머지 셋과 다른 거. 문장 성분, 그죠? 뭐죠? 주, 술, 목, 보, 권, 부, 독. 우리한테 이 7개의 문장 성분 중에서 뭔가 하나가 다른 애가 섞여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자, 입은 비뚤어지다. 그죠? 말은 바로 하다가 서술어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말은 보조사니까 뭐라고 해야 해? 말을 바로 하다. 그렇지? 그러니까 바로라는 부사와 함께 하다라는 서술어를 주어서 말을 바로 해라. 그러니까 네가 목적어구나 확인할 수 있고요.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 서술어죠. 누가 와요? 호랑이가 오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보조사를 붙여서 묻고 있거나 아니면 뒤에 조사를 생략한 채 묻고 있는데 우리가 한번 넣어봐라. 넣어서 어떤 녀석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확인하라. 그런 문제였군요. 아니 땐 굴뚝에 넣어줘요. 연기가 날까? 답 나온 것 같죠? 1번 정답 확실하고 주어고 목적어였구나. 그러면 쓰다. 뭐가 쓰다? 꿀이 쓰다 라고 우리가 해석하겠다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했어 우리 하프에서 주어, 수어 관계를 찾는 그런 문제였고 목적어 네가 섞여 있어서 은은도만 어떻게 분석할 것이냐가 포인트였네요. 두 번째 문제 가봅시다. 자, 보기에 밑줄 친 설명과 같은 문법 범주에 속하는 문장.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보기가 막 그럴싸하게 길게 나와서 이 보기를 읽어야 하나 했었는데 시험장이라면 다이렉트 넣어. 사동사를 사용한 문장. 그러니까 사동사 찾는 문제였네요. 그럼 가볼게요. 택지. 1번. 회사는
이것이 전파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고 우긴다. 그치? 사동접사. 이히리기 우구추 이기 으기 에. 우리 말에 우다에다가 기를 붙인 우기다라는 사동사가 있다. 띠, 그죠? 내 의견을 주장하다라는 의미의 우기다일 뿐 이 기가 접사가 아닌 거지. 그러니까 사동사라고 볼 수가 없겠구나. 4번. 이산화탄소가 적외선을 흡수하다, 열이 대기에 모이다, 즉 모다라는 기본형에 이히리기 우구추 붙은 상황이다. 아닌 거죠. 그냥 이것이 여기에 하나로 뭔가 모이다 일 뿐 네가 모다를 기본형으로 하고 있는 사동사가 아니야. 그럼 둘 중에 하나. 사장이 사장실을 넓히기 위해 직원 회의실을 좁히다. 그죠? 살짝 오타가 났네요. 넓히기 위해 온갖 공장에서 폐수를 정화하지도 않고 강에 버리다. 네가 버다에다 이히리기. 이상하죠? 그러니까 몇 번 정답이구나. 2번 정답. 넓다에다가 넓히다. 즉 원래 형용사였는데 넓게 하다, 넓히다 라고 목적어를 취하고 있는 이히리기 쓰고 있고요. 더불어 회의실이 좁다. 역시 형용사인데 회의실을 좁게 하다. 이히리기가 목적어를 취해서 우리가 사동임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고, 다만 1번과 3번과 4번에는 뭔가 이히리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접사가 아닌 녀석들을 넣어서 우리한테 이거 확인할 수 있니? 라고 했던 부분. 정답은 2번을 찍었어요. 다만 앞에 보기가 굉장히 의미 있는 녀석이어서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우리한테 문장을 두 개 줬어요. 온난화로 북극 빙하가 다 녹는다. 뭐라고 설명하냐면 가문장에 대해서 온난화라는 사태와 북극 빙하가 녹는 사태 간에는 의미적으로 인과관계가 있죠. 그러니까 네가 원인이고 네가 결과인데 가에서는 이 인과관계를 드러내는 표지로 부사격 조사 네가 쓰였대. 그게 무슨 얘기냐? 온난화 때문에 빙하가 녹는다 라고 해석을 하겠다는 거지. 그런데 나는 녹이다, 무엇을 녹게 하다 라고 해서 이것을 녹게 하다, 목적어를 취하고는 이히리기 사동사를 사용한 문장, 즉 주동문일 때 부사어의 위치에 있던 온난화가 주어로 온 거죠. 얘 때문에 얘가 녹았다, 너를 주어가 동작하다, 주동문으로 설명하고 있고, 다만 새로운 주어로 온난화가 등장해서 온난화가 이것을 녹게 하다 라고 해서 온난화라는 현상이 북극 빙하라는 대상이 녹도록 함을 가하는 의미로 읽힌다. 이로써 북극 빙하가 녹는 사태에 대해서 온난화가 온전히 얘가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네가 책임이 있다. 살짝 사실은 주동문, 사동문을 설명하면서 의미론까지 연계해서 우리한테 뭔가 시사하는 바가 커서 배경 지식으로 꼭 읽어줬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 얘 때문에 얘가 녹았다. 주어, 수러, 주어가 동작했다. 이 문장에선 네가 원인일 뿐인데, 그런데 얘가 이것을 이렇게 하게 만들었어 라고 하면 얘가 책임이다 라는 사동문이 되면 이 주어의 책임을 강조하는 의미를 더해서 이렇게 된다 라고. 와우, 멋진 보기.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보기를 꼭 배경 지식으로 읽어두기를 강추합니다. 세 번째 문제 가볼게요. 미두진안의 품사가 다른가, 그죠? 구품사 중에서 보다, 보면, 보지, 보다에 대해서 밑줄을 주고서 품사를 찾게 했구나. 이야기를 듣다, 무슨 용어이구나? 분용어. 근데 들어보다, 이때의 보다는 눈 뜨고 보다, C가 아닌 것 같죠? 그럼 분용어니 아니구나. 분동사가 아니었어. 그러면 이 행위를 해보다, 네가 try라면 보조 동사.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다. 더불어 일을 하다가 보면 땡큐도 해라. 그죠? 일을 해보다. 그러니까 네가 하다가 본 용어이고 해보다. 역시 try 보군요. 보조 동사. 그럼 둘 중 하나 답이겠네. 이 일을 당해보다. 물론 당하다가 본 용어이고 네가 당해본다. 역시 try의 의미가 살짝 미흡할 수는 있었겠으나 니은다가 붙을 수도 있는 상황. 즉 네가 보조 동사. 왜 눈 뜨고 보다 C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네가 눈 뜨고 보다 CM이라면 본용언, 본동사였을 텐데 지금은 의미상 다 해보다의 보조 동사였구나. 다만 식구들이 집에 돌아왔다. 그런 것 같다.
명백하게 달랐네. 얘가 보조 형용사. 그래서 우리말 보다는 네가 눈 뜨고 보다의 의미를 갖는다면 제 짧은 영어로는 C라고 써봤어요, 여러분. 그러면 네가 본용은 본동사가 될 거고 네가 만약 시도하다라고 해서 앞에 용언을 도와준 녀석이라면 보조 동사가 될 거고 다만 뭐뭐인 것 같아 추측의 의미를 달게 되면 네가 보조 형용사여서 이 보다는 본동사로도 보조 동사로도 보조 형용사로도 사용될 수가 있구나라고 생각해 두면 좋겠죠. 정답은 4번을 찍었네요. 4번 문제 가봅시다. 가장 자연스러운 문장. 야, 땡큐한 경우였죠. 여러분 다 봤던 예문이었어. 지금부터 회장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회장님을 높이고 싶었는데 중간에 말씀이 끼어들었죠. 그러니까 회장님이 여기 계시다는 가능하지만 회장님의 말씀이니까 뭐라고요? 있으시다. 문맥에 맞게 있으시겠습니다. 불가능하지 않아 보이고 사실 더 좋은 표현은 회장님이 말씀하시겠습니다. 이런 표현이 훨씬 더 좋은 표현이죠. 다만 직접이냐 간접이냐 주어를 높이고 싶은데 주체에 대한 네가 간접의 표현이 더 적절한 경우가 됐네요. 두 번째, 당신이 가리키는 곳은 시청으로 보입니다. 자, 가르치다, 가리키다, 가리키다. 그러니까 teach는 가르치다인데 포인트. 당신이 가리키는 곳은 시청으로 보입니다. 딱히 문제가 없는 것 같죠? 그럼 3번. 푸른 산과 맑은 물이 흐르는 뭐가 뭐예요? 와과 네가 접속 조사가 쓰였구나. 뭐가 뭐 하는 건 괜찮아. 맑은 물이 흐르다는 괜찮죠. 다만 뭐가 어색해. 푸른 산이 흐르다. 네가 어색하잖아. 뭔가 푸른 산이 있다. 주어수로. 맑은 물이 흐르다. 주어수로. 그래서 푸른 산이 있고 맑은 물이 흐르는 그 계곡으로 가자라고 했으면 좋았겠지. 그러니까 네가 이 와과로 연결될 때 항상 문장 성분 2개를 만드니까 연결되는 말과의 관계를 잘 보셔야겠죠. 네 번째, 이런 곳에 생활한다는 것이 믿겨지지 않았다. 그치? 믿겨지다 본용언 않았다는 보조용언이니까 보조용언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니까 믿겨지다. 의심스럽죠? 뭐 그치? 믿기다에 기가 들어있고 아시다 어시다 이중피동의 냄새가 폴폴 나죠. 믿다. 우리가 어떤 것을 믿다. 그치? 이것을 믿다 라고 할 때 블라블라한 것을 믿다. 목적어를 취하는 타동사구나. 그런데 믿다에다가 기를 집어넣으면 뭐뭐한 것을 믿기다. 이상하죠? 뭐뭐라는 것이 믿기다. 원래 목적어를 취하던 타동사가 목적어를 사라지게 하는. 그러니까 이번 시험은 사동과 피동을 좀 많이 넣어서 사동피동 문제가 사실은 연거푸 있는 셈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바로 앞에는 사동 풀고 와서 피동도 한번 점검해보게 했던 문제. 그래서 네가 이르기 사동도 있고 이르기 역시 피동도 있는데 물론 우구투 이기에는 100% 사동이죠. 다만 목적어를 여전히 취한다면 사동이지만 목적어를 사라지게 만든 이익이래 가면 당연히 100% 피동이 되겠지. 그러니까 이미 피동인데 다시 여기다가 어지다 라고 또 한 번의 피동과 피동이 또 만나는 무슨 피동상을 만들었다. 이중 피동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믿겨지다 라는 표현은 이중 피동 에러 한 번만 믿기다. 그러니까 믿기다 가능하고요. 문법적으로 믿어지다 불가능하지 않죠. 그래서 믿다에다 다이렉트 어지다 아시다를 붙여 믿어지다 가능하고 이런 걸 생활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하든가 믿어지지 않았다 하든가 이중피동이 돼서 에러가 됐구나. 정답은 2번을 찍었어야 해요. 항상 상대적이니까 일단 남겨두고 다음 거 확인하고 내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그 부분을 짚어내면 좋겠죠. 연습이 필요한 문제 5번 문제 가봅시다. 띄어쓰기 가장 옳지 않은 너무 감사했죠. 우리 이거 똑같이 풀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이 일도 그죠? 뒤에 있는 이를 꾸미고 있는 뭐구나? 관, 형, 사. 당연히 이 일이라고 띄어쓰는 것이 맞죠. 그런데 이제는 할 만하다. 우리한테 살짝 뒤에 이 문제의 답을 좀 흘려줬죠, 여러분. 하다가 본용언 태어날 때부터 뭐로 태어났어요? 보조용언 만하다. 똑같은 애가 3번에 또 있어. 다음부터는 조사 체언 뒤에 조사 붙여쓰기 하고 일이 당연히 문제 없어요. 잘되다 그러면 한단 말이죠. 잘되다에 리을 관형사형 전성업이 집어넣었어. 그래서 마치 네가 의존명사인 듯 착각하게 만든 거죠. 다만 포인트 뭐야? 듣씹다. 친구 뭐도 있어요. 성씹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다 붙어서 탄생한 보조용언 만하다
척하다, 양하다, 뻔하다 이런 애들은 비교적 잘하니까 사실은 여기 살짝 너가 있긴 하지만 안 헷갈리는데 네가 마치 잘될 관형사용 전성어미까지 와 있어서 그럴싸하게 듣 주었으나 그게 아니라 듣씹다, 성씹다 라는 보조용어 그러니까 잘될, 듣씹다, 성씹다 붙여쓰기 해야 하고 물론 듣 뒤에 조사가 취해져서 잘될 듣도라고 했다면 반드시 앞뒤를 띄어서서 쉽다라고 우리가 너를 띄었어야 하는 경우의 수가 될 뻔도 했죠. 다만 조사가 없기 때문에 네가 듣씹다, 성씹다 본용언에 대한 보조용언으로 붙여쓰기 했어야 되는 경우의 수. 물론 나머지 나는 체연 뒤에 조사, 대명사 뒤에 는을 쓰고요. 하다, 하고 싶다. 본용언, 보조용어 더불어 대로 용언과 함께 오면 띄어 쓰는 의존 명사 더불어 하다 뒤에 무국의 터, 그치 할 것이다의 터에다가 이다의 이야라고 활용한 거고 할 태야. 그래서 하다에 관용사형 전성어미 있고 명사 뒤에 조사. 그래서 터이야 태야. 굉장히 강조드렸죠. 그대로 나왔고요. 그다음 그녀는 그 사실에 대해 아는 죄를 하였다. 살짝 그러니까 포인트가 1번과 3번과 4번이 같이 있죠. 아는 죄하다. 사실 이 척하다, 체하다, 만하다, 양하다, 드쉽다, 성쉽다, 뻔하다의 공통점은 본용언, 보조용 관계로 쓰일 때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나 붙이는 것이 허용되죠. 다만 조사를 취하게 되면 반드시 앞뒤를 띄어쓰기 해야 한다. 그래서 아는 죄를 했다라고 쓰고 있구나. 명백하게 답이 너무 쉬워서 정답은 3번을 찍었어요, 여러분. 6번 문제 갑시다. 자, 보기에 기역을 포함하고 있는 아는 문장. 그래서 기역이 관형사절. 그러니까 관형절을 지금 관형사절. 우리가 너무 열심히 했죠. 용언의 다 자리에. 먹다 자리에 니은 친구, 은 친구, 는 친구, 리을 친구, 을 친구, 던이 나오면 100% 무슨 절? 관형절. 그죠? 1번. 그는 갖은 양념으로 맛을 내었다. 너는 갖다에다 은 넣은 거다. X. 네가 소유하다에 가지다라는 말이 있고요. 너를 줄여서 갖다라고 쓸 수는 있지만 이 용언의 특징은 준말의 모음어미를 인정하지 않죠. 따라서 내가 소유한이라고 하려면 가지다에다가 니은을 넣고 가진 것이라고 써야 하는 경우의 수. 핵심은 얘가 갖다를 활용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양념, 갖은 양념. 띄어쓰기 틀려져 여러분. 이거 뭐야 해요? 이거 원래 합성어가 되었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갖은 양념 붙여쓰기 해야 되고요. 야 이렇게 시험 문제가 에러를 냈어요. 더불어 이 갖은이 관형사. 네가 당연히 관형사이기 때문에 용언이 아니니까 관용절이 아니에요. 더불어 연함은 명 세는 단위성 의존명사 앞에 연함은 하잖아. 연함다 엔터한다. X 그치 연함은 명. 지금 네가 명을 꾸미고 있는 관형사. 이지. 그래서 네가 용언 자리에 은이 와 있는 경우의 수가 아니고요. 다만 사람 연함은이 왔어요. 일단 연함은이 무슨 뜻이에요? 열이 조금 넘는 수란 뜻이고요. 얘는 뒤에 조사를 취하면 명사가 될 수가 있고 뒤에 체어를 꾸미면 관형사로 쓰이죠. 그래서 품사가 통용되는 경우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2번 꽃밭에는 예쁜 꽃이 활짝 피었다. 3번 오랜 가뭄 끝에 비가 내렸다. 몇 번 정답이게? 2번 정답. 아니 저는 제가 장난처럼 예문으로 드렸던 네가 나올 줄은 정말 몰랐어요. 너는 꽃이 주어 피었다 술어 어떻게 활짝 네가 부사어고요. 어디에 꽃밭에라는 부사어가 또 있죠. 다만 예쁘다 자리에 니은이 와서 얘는 꽃을 앞으로 보내야 돼. 뭐라고? 꽃이 예쁘다. 주어가 생략된 관계 관형절이기도 하지. 네가 정답이 확실하고 얘는 하전에 뭐라고 엔터할까? 오랜 엔터. 그래서 오랜 네가 관형사로 쓰였구나. 물론 우리말에 오래다. 내가 너를 기다린 지 오래다라는 오래다라는 용언이 존재하긴 하지만 얘는 그 경우의 수가 아니라 가뭄은 가뭄인데 오랜 가뭄이라고 해서 관형사가 쓰인 경우. 그래서 우리한테 관형사냐 용언이냐 하전에 다로 엔터할 거냐 그렇지 않을 거냐를 판별하게 하는 사실은 1차원적인 문제. 다만 다른 부분에서 조금 헷갈리다 실지라도 네가 예쁘다가 너무나 확실했어. 틀리면 안 되는 문제였음. 정답은 2번. 7번 문제 갑니다. 보기에서 말하고 있는 생물 진화의 유전적 진화 원리가 아닌 것은 그럼 세 가지는 맞으니까 한번 세 가지를 확인해 보죠. 자, 1번 너는 돌연변이, 2번 유전자 유실, 3번 유전자 제거, 4번 적자 생존. 일단 적자 생존이 뭐죠?
적응을 한 자만이 살아남는 게 적자 생존이기도 하죠. 낱말뜻도 살짝 확인하시고. 그럼 가봅시다. 첫 문장 이렇게 시작해요. 문화의 진화도 역시 생물의 진화에 비유해서 설명할 수 있다. 야, 시작부터 진솔방아쇠 우리한테 땅땅땅 쳐주죠. 뭐래요? 문화의 진화랑 생물의 진화를 뭐요? 비유한대. 그러면 공통점이야, 차이점이야? 공통점. 1대1 공통점 다른 범주 비유의 방식 안에 뭐래? 퐁당. 유추가 퐁당이죠. 그러니까 지금 진술 방식이 유추다라고 대놓고 말하고 있고 안타깝다. 유추 찾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문화 변동은 다음과 같은 경우 그래놓고 첫째가 있고 둘째가 있고 셋째가 있고 넷째가 있고 그러나 라고 해서 앞의 내용을 한번 뒤집는 구성으로 글이 나열되고 있네요. 그러면서 첫째 생물 진화의 돌연변이처럼 그 문화재계 안에서 새로운 문화 요소의 발명 또는 발견이 있어 존재하는 문화에 추가되면 그러면 뭔가 변동이 일어나게 된다. 다음 유전자의 이동처럼 서로 다른 문화가 접촉함으로써 뭐가 포인트군요? 유전자의 이동. 그러면 한 문화에서 다른 문화로 어떤 문화 요소의 전파가 생길 때 그 문화 요소를 받아들인 사회의 문화의 변화가 일어난다. 대체 유전자 제거처럼 어떤 문화 요소가 그 사회의 환경에 부적합할 때 그 요소를 버리고 더 적합한 다른 문화 요소로 대체시킬 때 문화 변동을 일으킨다. 넷째, 유전자 유실처럼 뭐 잃어버렸네. 어떤 문화 요소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달될 때 잘못돼서 그 문화 요소가 후세에 전해지지 못했으니까 유실이라는 말을 썼구나. 그때 단절되거나 소멸될 때 당연히 문화 변동이 일어난다. 그래서 문화 변동이 돌연변이, 유전자 이동, 유전자 제거, 유전자 유실 답은 너무 쉬웠고 그러나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 얘기를 하겠죠. 생물 유기체의 진화 원리를 너무 지나치게 문화의 진화에 그대로 비유하면 안 된대. 그러니까 문화의 변화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니다 라고 부정을 하고 있는 거네. 문화는 유기체의 진화와 유사하긴 하지만 초유기체이기 때문에 얘가 유사하긴 하지만 초유기체야. 달라. 그래서 생식 과정에 의한 유전과는 다른 학습과 모방. 그러니까 얘하고 굉장히 다른 초유기체라서 문화는 학습과 모방에 의해 진화되기 때문에 완벽하게 똑같다고 보면 안 된다 라고 마지막에 부정하고 끝났구나. 답이 너무 쉬웠죠 여러분? 몇 번 찍어요? 4번. 틀리면 반성해야 해요. 자, 8번 문제 갑시다.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한자 문제가 나왔어요 여러분. 근데 너무 땡큐한 건 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 밑줄친 부분에 한자표가 가장 옳지 않은 것. 그 분야 전문가이기 때문에 famous, 유명해서 있을 유자, 이름 명자, 그래서 치르는 세금. 뭐라고 부른다? 유명세. 유명세를 지르다. 그래서 사실 유명세라는 건 꼭 좋은 게 아닌 거죠 여러분. 3번. 그는 이미지를 제고가 뭐예요? 잡아당겨서 끌어올려. 그러니까 이미지를 뭔가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당연히 맞는 녀석이지. 손 들어있고 끌제자 높을 고자 높게 잡아당겼다 라고 말했죠. 그럼 둘 중 하나 답이야. 이 책에는 이론이 체계적이 뭐예요? 구조. 몸, 체자, 네가 쭈루룩 구조라는 건 밑으로잖아. 그러니까 개통개자, 체계적, 적자 틀릴 일 없고 다만 보고 이거 봤어. 언제? 기미독립선언서에서.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독립해야 합니다. 바깥으론 뭐하게? 입고자가 한 번. 네 이름이 알릴코. 안으로는 뭐냐? 우리 백성들에게는 우리 민족이 독립해야 합니다. 라고 한 번 말하고 두 번 말하고 뭐예요? 깨우칠코. 그러니까 지금 얘는 신문에서 보고한다라는 것은 깨우치는 거야? 말해주는 거야? 말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보고는 입이 한 번만 있으면 되는데 너를 지금 말씀원까지 써서 깨우치다가 돼서 에러가 됐구나. 너무너무 땡큐했고 사실 이 보고 자체도 우리가 본 적이 있다는 놀라운 사실. 정답은 2번을 찍었어요. 9번 문제 가볼게요. 자, 보기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골라라 라고 했네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독일어식이나 일본어식으로 사용해오던 화학용어. 그랬군요. 이게 화학용어가 다 독일어식, 일본식이었군요. 독일어식 그렇다 치더라도 일본어식이 좀 마음에 좀 걸리네요, 그치, 여러분. 이게 국제 기준에 맞는 표기법으로 바뀐대. 그러니까 국제 기준에 맞는 표기법이 따로 있네요. 산업정부 기술 표준어는 주요 원소 이름 109종과 화합물 용어 325종의 새 표기법을 KS 구경, KS 구경을 제정해서 다음 달 6일 고시에 시행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대. 그러면 이 세 개 표기법은 어떤 것이냐?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발음에 가깝게 정해지는 것으로. 첫 번째 이유,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발음에 가깝게 바뀌었대. 그러니까 요드라고 우리가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죠. 근데 이게 아니었네. 뭐래? 아이오딘. 이게 훨씬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발음에 가까운 거래. 더불어 우리 게르마늄, 그죠? 왠지 뭔가 누워야 될 것 같죠, 여러분. 근데 이게 아니라 저마늄으로 바뀐대. 그러니까 바뀌는, 이것으로 바뀌는 네가 통용되는 발음에 가깝게 라고 지금 얘기된 거고, 뒤에는 뭐라고 하냐? 화합물 용어도 구성 원소 이름이 드러나도록, 이번엔 구성 원소 이름이 드러나도록 중크롬산 칼륨, 이거 잘 모르시죠? 근데 얘를 다이크로뮴산 칼륨, 그러니까 아마도 다이크로뮴이 들어있고 칼륨도 들어있고 아마 산화된 산성의 성격이 강한 뭐 이런 식으로, 이거 아니고 이렇게 바뀐 건 원소 이름이 드러나도록 이라고 소개를 했고, 예외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원칙과 또 다른 예외가 또 있었는데, 나트륨과 칼륨은 갑작스럽게 표기 변경에 따른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얘도 바뀌어야 되나 봐. 지금까지 사용한 나트륨, 칼륨 다 이거 표기를 허용을 하되, 그러니까 쓸 수는 있는데 이 새로운 이름, 나트륨 이름이 뭐군요? 세상에 만상에 소듐 알아볼 수 있을까? 칼륨은 뭐군요? 포타슘도 병행하게 했대. 그러니까 둘 다 쓸 수는 있게. 그럼 그 얘기는 언젠가 바뀔 건가? 어쨌든 니들은 사람들이 뭔가 너무 혼란을 느낄 것 같아서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인정했다라고 말했네요. 가봅시다, 여러분. 자, 1번. 요오드가 아이오딘보다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발음에 가깝다. 삐! 그래서 나가리죠, 여러분. 누가 더 가깝다? 아이오딘이 가까워서 이걸 버리고 이걸 취하겠다 라고 말했고, 2번. 저마늄은 화합물의 구성원소 이름을 드러낸 표기이다. OX, S. 저마늄으로 바뀌는 건 맞죠. 다만 거기 되게 특이한 애 있었죠. 이름 다 드러난 애가 나이크로뮴산 칼륨이었지. 그러니까 얘는 해당 사항이 아니다. 물론 네가 올바른 표현으로 바뀔 표현으로 소개는 됐지만 뒷동네가 에러죠. 나트륨보다 소듐이 국제 기준에 맞는 표기법. 자, 틀려. 맞아요. 다만 혼동을 피해서 뭐 한다고 얘기했네. 일단 당장은 둘 다 쓰는 걸 허용해 줬어요. 더불어 비타민이라는 용어는 KS 규격에 맞지 않으므로 쓰지 않아야 한다. 우리가 뒷동네 살짝 확인 한번 해볼까요? 뭐라고 했냐면 또 비타민도 당분간 바이타민 이미 알고 계시죠? 외래어 표기법 바이타민이 발음 표준에서 바이타민을 병행 표기한다라고 소개했어. 그러니까 당연히 비타민보다 바이타민이 더 좋지만 그러나 둘 다 쓰는 것을 허용했으니까 뒷동네가 에러가 된 거죠. 살짝 저는 이거 외래어로 좀 봐둬야 되나 이런 고민도 했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다만 읽을 때 주요 포인트를 놓치지 않았다면 굉장히 쉬운, 다만 헷갈리지 않도록, 시험장 우리가 심장이 막 벌렁벌렁거려서 헷갈릴 수 있으니까 주의가 필요했던 문제. 10번. 야, 이렇게 똑같이 나와요, 여러분. 이렇게 똑같은 시, 이렇게 똑같은 밑줄을 주고 문제를 준다는 건 제 생각엔 출제자가 제 수업을 듣고 있는 게 확실합니다, 여러분. 자, 우리 보기 위출지 부분에 사용된 표현법. 달은 나의 뜰에 고요히 앉아있다. 달이 앉아있대. 마치 뭐처럼? 사람처럼. 그죠? 의인법. 물론 뭐 화류법을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넓은 범주의 화류법, 더 나가서 좁은 범주의 의인법까지 끌어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볼게요, 여러분. 자, 풀은 눕고 드디어 울었다. 풀이 눕기도 하고 울기도 해. 살아있는 어떤 대상처럼 화류이기도 하고 뭔가 의인도 갖다 찍어 붙어도 괜찮을 것 같죠. 몇 번 정답이구나. 1번 정답.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 의문문의 형식인데 우리가 답을 알죠. 무슨 뜻이에요? 가난해도 외로움을 안다. 이런 거 뭐라고 한다? 설의법이라고 부를 거고, 구름은 보랏빛 색지 위에 마구칠한 한다발 장미다. A가 B다. 이거 뭐게? 은유법. 그쵸? 은유법 얼마나 빠르고 닳도록 했어. A는 B다. A의 B. 혹은 그냥 구름을 보고서 오 장미 그랬다고 해도 역시 은유가 되겠죠. 강낭콩 꽃보다 더 푸른 물결 위에 양귀비 꽃보다 앞뒤가 짜게라고 봤다면 대꾸 가능하고요. 더불어 뭐보다 그랬으니까 비교도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대꾸법과 비교법 정도 여러분 눈에 보셨다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물론 물결 위에 그 마음 흘러라 느끼고 땡 하고 봤다면 뭐 또 가능하겠네. 영탄 불가능하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살아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건 없다는 거죠. 화류법으로 봤던. 아니면 네가 사실은 죽어있는데 생명체처럼 표현하는 게 화류고 사람처럼이라고 표현해야 의인이란 말을 쓸 수는 있으나 아주 명백하게 이 라인을 지금 결정짓고 있는 건 아니고 이 둘 중에 하나 뭐로 보셨든 정답은 1번밖에 안 되겠어요. 11번 가볼게요.
제 생각에 올해 문제 중에 요 녀석 하나가 조금 시간을 잡아먹는 문제가 아니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역시 우리가 하프에서 했어. 제가 이런 문제 나오면 여러분들 뭐라고 부탁드렸냐면 조건에 맞게 확인하면 다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살짝 지금 지문과 문제가 왔다 갔다 해야 돼서 좀 헷갈릴 수 있겠지만 한번 열심히 해볼게요, 여러분. 참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문장을 명제라고 한다. 그죠? 우리가 명제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래놓고 문장이 나타내는 명제가 실제 세계의 사실과 일치하면 당연히 참, 그렇지 않으면 거짓. 그리고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사과가 과일이다 라는 것은 실제 세계의 사실과 일치하므로 참인 명제지만 새는 무생물이다. 새는 살아있는데 무생물이라 했으니까 이것은 실제 세계 사실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거짓인 명제다 라고 하면서 너를 정리합니다. 이와 같이 명제가 지닌 진리치가 무엇인지 밝혀주는 조건을 진리조건이라고 한다. 그래놓고 명제 논리의 진리 조건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럼 지금부터 명제 논리의 진리 조건을 살펴보겠다. 야, 시험장에서 얼마나 여러분 살뜰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차근차근 다만 쫄지 말고, 쫄다는 비표준어 졸다, 졸지 말고 그대로 적용했으면 되는 문제 가보죠. 모든 명제는 참이든지 거짓이든지 둘 중 하나여야 하며 참도 아니고 거짓도 아니거나 얘는 참도 아니야 거짓도 아니야 혹은 참이면서 거짓인 이런 경우는 없대. 그러니까 모든 명제는 참이든지 거짓이든지 둘 중 하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자 한번 써볼까요? 모든 명제는 참이거나 거짓이거나 둘 중 하나. 그러니까 참도 아니고 거짓도 아니고 이런 거 없고 참이면서 거짓인 것 이런 것도 없대. 그래놓고 명제 P가 참이면 그 부정명제 not P는 거짓이고 not P가 참이면 P는 거짓이다. 그래서 상관관계야. 얘가 참이면 이걸 부정하면 거짓이 되고, 역시 네가 부정명제 거짓인데 네가 만약 참인 경우 not P가 참이라면 당연히 원래 P는 거짓이다 라고 말을 했네. 명제 P와 Q가 AND로 연결되는 P, N, Q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너는 AND의 의미다 라고 하면서 이 P, Q 너는 둘 다 모두가 참일 때만 참이다. P도 참이고 Q도 참일 때만 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명제 P와 Q가 5월로 연결되는 또 다른 경우의 수죠, 여러분. 자, 명제 P와 Q가 5월로 연결되는 또 다른 경우의 수는, 자, P와 Q 중 둘 중 적어도 하나가 참이면 그러면 잠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래 놓고 명제 P와 Q가 if then, 이야, 이제 마지막에 여러분 힘을 내요. 네가 P라면 Q이다를 if then 이라고 얘기했네. 이때 P가 참이고 Q가 거짓이면 거짓이고 나머지는 다 참이래. 그러니까 P면 Q이다의 경우의 수에서는 네가 참이고 네가 거짓이면 이건 거짓이고, 이 경우의 수를 제외한 네가 참참, 거짓참 이런 경우는 다 참이 된다 라는 뜻인 거죠.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한번 적용해 볼게요. 가봅시다. 자, 1번 명제 논리에서 모기는 생물이면서 무생물이다. 자, 너는 1번 모든 명제는 참이거나 거짓이어야 해. 그런데 모기는 생물이면서 무생물이다? 생물이면서 무생물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네가 성립하지 않는다. 맞아, 틀려? 맞아요. 성립할 수가 없어. 둘 중에 하나야 해. 참이거나 거짓이거나. 근데 지금 참과 거짓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니까 네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말했구나. 그러면 명제 논리에서 파리가 새라면 지구는 둥글다. 얘는 1, 2, 3, 4 중에 누구예요? P라면 Q이다. 그렇지. 파리가 새라면 지구는 둥글다. 지금 이상관관계를 준 거죠. 근데 파리가 새다. 파리가 새예요? 거짓이죠. 파리는 곤충이잖아요. 지구는 둥글다는 뭐예요? 참이죠. 그러니까 지금 앞은 거짓이고 뒤가 참이야.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내려야 돼? 그치. 나머지는 다 참이라 그랬으니까 거짓이 아니라 참이라고 얘기해야지. 그러니까 사실은 2번 선택지를 놓고 조금 더 확인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 그래서 명백하게 네가 참이면 거짓일 때만 거짓이고 나머지 경우의 수는 다 참에 확실하구나. 너 찍고 가시면 되죠. 다만 우리는 끝까지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명제 논리에서 개가 동물이거나 컴퓨터가 동물이다. 넌 5월 몇 번 공식? 3번 공식을 얘기한 거지. 그러니까 개가 동물이거나 컴퓨터가 동물이다. 네가 P, 네가 Q인데 이 경우의 수는 뭐라고 했냐면 하나가 참이면 참이야. 개가 동물이다.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이죠. 컴퓨터가 동물이다.
거짓이죠. 다만 네가 하나만 참이면 참이라며. 그러니까 참이다 라고 결론 내릴 수가 있고. 4번 명제 논리에서 늑대는 새가 아니고 and죠. 파리는 곤충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뭐이거나 네가 or이라고 판별한 거고 아니고 and 영어의 and니까 요 경우의 수이구나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이 경우의 수는 둘 다 참일 때만 참이라고 했는데 늑대는 새가 아니다. 참이죠. 파리는 곤충이다. 참이죠. 물론 도시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닌 건 아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네가 참이면 참이다 라고 우리가 얼마든지 결론 내릴 수가 있겠지. 정답을 해서 2번을 찍었어야 하는 그런 재미있는 문제인데 시험장이었다면 다소 살 좀 떨렸을 수도 있는. 그러니까 제가 아파하면서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아침 특강 하면서 피셋의 냄새 나는 문제가 얼마든지 우리 손에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어렵지만 피셋 스타일의 문제를 같이 풀었던 이유도 거기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9급도 7급만 피셋 스타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영향을 받은 문제가 당연히 출연할 수 있다는 생각하에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계속 가볼게요. 12번 가봅시다. 보기에 밑줄 친 부분과 표현 방식이 가장 유사한. 야 대박이지 않습니까? 우리 연습하고 이렇게 똑같이 나와요, 여러분. 동짓달, 기나긴 밤, 한어리를 뚝 베어내요. 베어내요. 커팅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걸 벤다는 건 구체적 어떤 대상, 사물일 때 커팅이 가능해. 근데 지금 뭘 커팅했어요? 밤, 시간, 추상적 대상을 지금 마치 구체적 사물처럼 표현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너를 마치 밤을 우리가 커팅해서 그랬을 때 얼마나 좋을까요? 밤을 커팅해서 이렇게 냉장고에 넣었다가 시간 필요할 때 꺼내 먹어요. 뭐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많은 지금 추상적 대상의 구체화 찾으라고 한 거구나. 님은 같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었습니다. 이거 오죠, 여러분? 역설 얼마나 많이 했어. 님이 가는데 어떻게 안 보내. 미쳤거나 말이 안 되거나. 근데 사실 역설은 또 그 뒤에 위대한 진리, 위대한 진실을 포함하고 있죠. 한용운의 입은 조국이거든. 일제치하, 조국은 일제치하로 가버렸지만 그러나 나는 조국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다시 찾겠습니다.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죠. 띄어쓰기가 없어서 그렇죠. 무사한 세상이 병원이고 꼭 치료를 기다리는 무병이 곳곳에 있다. 문제가 있죠, 여러분. 어디 가요? 무사한데 왜 병원이야? 무사한 세상이 병원이래. 또 치료를 기다리는데 무병이야. 병이 없는데 왜 치료를 기다려? 이거 뭐야? 말이 안 되지. 얘도 뭐예요? 역설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찾고 있는 추상적 대상의 구체화는 아니야. 그럼 둘 중에 하나. 노란 해바라기는 늘 태양같이 화려한 나의 사랑이라고 생각하라. 즉 태양같이 무슨 법이구나? 직유법. 해바라기가 나의 사랑이다. 이걸 포인트로 봤다면 해바라기가 사랑이다 로 봤다면 은유법 또 가능해 보이지. 다만 우리가 찾고 있는 해바라기 오히려 구체적인 것을 사랑이다 를 추상화시킨 거에 가깝고 반대 추상적인 걸 구체화시킨 표현이 아니죠. 그럼 마지막 내 마음속 우리님의 고운 눈썹을 드문 밤의 꿈으로 맑게 씻어서 내 마음속에 우리님을 향한 어떤 마음이 있는 거지. 그걸 마치 뭐라고 표현했구나? 고운 눈썹이라고 해서 뭔가 내 마음속에 있는 추상적인 것을 고운 눈썹이라는 구체적인 것으로. 그러니까 나의 마음이라는 건 추상인데 그걸 지금 눈썹이라고 받고 있는 건 너밖에 없네. 몇 번 정답이 확실하다. 4번 정답이 확실하지. 살짝 이런 거 좀 생각 좀 하고 내신 것 같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좀 고민하게 했던 부분들이 있기는 했었으나 명백하게 정답은 4번을 찍었어요. 13번 문제 갑시다. 보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로 가장 적절함. 뭐 대놓고 마지막에 우리한테 주지를 주어서 제가 늘 강조했죠. 단락이 하나야. V 기존에 하고 시작하고서 마지막에 된다 하고 뒤에 없고 다시 시작하는 단락이 없어. 단락이 하나면 첫 번째 문장과 마지막 문장이 제일 중요하고 대놓고 말하고자 하는 바 그랬으니까 첫 문장. 기존의 대부분의 일제시기 근대화 문제에 관한 연구는 다양한 입장차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대립적인 두 가지 주장 정리될 수 있다. 네가 요지일 가능성은 없죠. 두 가지 입장은 뒤에 상술할 내용에 대한 안내일 거 아니야. 그럼 마지막 어디부터 읽어야 돼? 여기부터 읽어야 될 거죠? 일제시기의 역사가 한국 역사의 일부가 되기 위해서는 민족해방운동 같은 적극적인 항일운동뿐만 아니라 민족해방운동과 같은 적극적인 항일운동뿐만 아니라 뿐 아니라 너도 포함하고 지배의 억압 속에서도 치열하게 삶을 영위해가면서 자기 발전을 도모해 나간 조선인의 역사
까지. 이것도 정당하게 평가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일제시기의 역사 역시 아프고 약간 슬프고 짜증나고 화나지만 우리 민족의 역사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거 플러스 이것까지 정정당당하게 평가해라 라는 게 이 사람의 주장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몇 번밖에 없네요, 여러분. 그쵸? 2번이죠. 일제의 지배 주적으로 대응한 조선인의 역사도 정당하게 평가되어야 한다. 물론 4번에 있는 조선인들은 일제하에서도 적극적인 항일운동으로 역사의 주제로 대응해 나갔다라는 건 사실이고 이것까지를 포함한 역사를 정당하게 평가해라 라는 게 이 사람의 주장인 건 변치 않겠지. 그러니까 1번 일제 조선 지배는 한국에게서 근대화의 기회를 빼앗았다. 사실 내용상에 없는 내용이죠, 여러분. 더불어 3번 일제가 조선을 지배하지 않았다면 조선에서는 근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저기 나와 있는 잘못된 두 가지, 그렇죠? 뭔가 대립적인 주장의 두 가지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이 글 전체의 주지는 아니라는 거지. 우리 살짝 읽어보고 올게요. 그럼 이게 무슨 내용인지 봅시다. 기존의 대부분의 일제 시기 근대화 문제에 관한 연구는 다양한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대립적인 두 가지 주장. 뭔가 이 두 가지 주장은 서로 반대인가 봐요. 정리될 수가 있대. 뭐에 대해서요? 일제 시기 근대화 문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근대화, 일제 치하의 근대화에 대해서 입장이 다른 두 가지 의견이 있다. 그러면서 즉 일제가 조선을 지배하지 않았다면 조선에서는 근대적 변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주장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 일제의 조선 지배는 한국 근대화를 압살하였기 때문에 결국 근대는 해방 이후부터 시작될 수밖에 없다라는 주장이 그것이다. 다시요. 첫 번째 주장은 뭐냐면 일제가 조선을 지배하지 않았다면 조선에서는 근대화가 없는 거래. 무슨 얘기냐? 일제가 조선을 근대화시켰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이 하나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일제는 이 조선의 어떤 한국 근대화를 압살했기 때문에 일제 치하의 시기는 근대화가 없는 거야. 그럼 언제부터냐? 해방 이후부터 근대화라는 것은 있는 거다. 그러니까 한국 근대화는 해방 이후부터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아주 긴 36년간의 시간을 날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 이것도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주장 모두 일제의 조선 지배에도 불구하고 조선인들의 주체적으로 대응했던 역사가 탈락되어 있다라는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다는 거지. 공통적인 점을 가지고 있대. 그러므로 이 사람의 주장, 일제 시기의 역사가 한국 역사의 일부가 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의 주장은 이미 뭘 전제로 깔고 있어요. 일제 치하도 우리 민족의 역사가 깔고 있어. 그러기 위해선 민족 해방 운동 같은 적극적인 항일 운동도 당연히 우리 민족의 역사, 지배의 억압 속에서 치열하게 삶을 영위해 오면서 자기 발전을 도움해 나간 조선의 역사도 당연히 우리의 역사, 이런 것들을 정당하게 평가해야 한다. 우리 민족의 역사라고 평가해야 한다. 명백한 녀석이 2번밖에 없는. 핵심은 마지막에 여기 그러므로를 안 줬어. 그러나 우리가 충분히 탈락이 하나잖아.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 마지막 문장에 힘을 주어서 충분히 답을 알 수 있는 문제였음. 14번 가볼게요. 어문규정 묻고 있네요. 재작년 화가 나죠, 여러분? 저희 재작년이 뭐야, 그죠? 뭐죠, 여러분? 작년에 다시 재작년이잖아. 그러니까 네가 재수하다 할 때 다시 재자란 말이지. 그러니까 자이가 돼야 되지. 그래서 자이 재작년이 돼야겠죠. 범위는 올해하고 동안이 만났다. 우리 얼마나 많이 했어? 시작. 올해 동안. 그렇지. 네가 부사명사 관계인데 사이시오 표기가 온 케이스, 독특한 케이스. 왜냐? 명사명사 관계가 아니니까. 다만 오랫동안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나다. 하프 기억나니? 우리 말에 드러나다라는 말이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은 없어요. 네가 나타나다, 드러내서 뭔가 나온 게 아니라 그냥 나타나다의 뜻으로 드러나다. 이미 원형의 뜻이 사라진 채 쓰이고 있는 말이니까 드러나다. 명백하게 네가 답이지. 그러면 한번 욕구가 억눌린 사람들이 공격성을 띠는 경우, 자 우리 말에 뜨다라고 쓰려면 뜨이다. 멀리서도 네가 입은 옷의 색이 눈에 뜨이다. 뭐 이럴 때 쓸 거고, 얘는 어떤 성격이 나타나다. 뭐라고 쓴다? 그치? 짝대기 띠다. 너는 첫 번째 뭐? 색을 띠다. 그치? 감정을 띠다. 어떤 성격을 띠다. 그래서 녹이 띈 얼굴로, 노란 빛을 띤 얼굴로, 뭔가 네가 이런 것들을 드러내다 할 때 당연히 쓸 수가 있고, 또요 사명을 띠고 임무를 띠고, 그러니까 사명이나 임무를 우리가 맞다 할 때도 띠다를 쓰겠지. 또요 허리띠를 띠고, 당연하지, 허리띠를 띠고 이럴 적에 노를 쓰겠지. 그러니까 네가 뜨이다가 될 이유가 없으며. 4번 다른 사람의 진심 어린 충고를 겸허히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보시죠 여러분, 뭐가 문제예요?
내가 물건을 들이다 주다가 아니잖아. 받아 들게 하다. 들어오세요. 들게 하다. 받아 들이는 자세가 돼야겠지. 그래서 들다의 뜻이 살아있어. 원형을 밝혀야 해. 사실 문제를 출제하신 분은 좀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글 맞춤까지 고려를 했겠지. 네가 원형이 살아있다는 건 그 의미가 남아있는 표의지. 원형을 밝히지 않고 있는 건 표음지. 다만 저하고 어찌 이리 궁합이 잘 맞는지. 그쵸? 몇 번 정답이에요? 2번 정답. 보셨어요? 출제자와 회원이의 궁합은 이렇게 잘 맞죠, 여러분? 자, 15번 문제 풀러갑시다. 15번 문제. 너는 외래어 표기가 올바른 것으로만 묶은 것. 틀리면 안 되죠, 여러분. 올바른 것 찾으래. 플랜카드. OX. S. 플랜카드. K. 고쳐줘요. K. 크. 정말 대박이었어요, 여러분. 스케줄, 스케줄, 스케줄. 텔레비전 할 거죠. 물론 너를 뭐라고 읽을까 하게 TV. 그죠? 이렇게 읽었다면 CCTV 이렇게 읽으실 거죠. 초콜릿 고쳐줘요. 오오오 초콜릿이요. 플래시. 너 하나 맞았군요. 두 개구나. 자, 커피숍 리더 시 파마 네가 정답이고요. 캐비넷 로켓 슈퍼마켓 누가 나가리 캐비닛이요. 로켓이요. 슈퍼마켓이요. 우리가 발음을 슈퍼마켓을 그래서 발음하기 때문에 외래어 받침에 누구 들어가죠? 기역, 니은 누구 없고 디귿 없고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의 받침으로만 들어가서 우리가 발음을 이 글자들만 연음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디귿이나 츠, 크, 트, 프, 흐의 받침이 나오면 뭐 한 거예요, 여러분? 땡큐 확 지워버리시면 되겠죠. 받침에 쓰일 수 있는 건 7개만 받침에 쓰이는 것이 가능하다도 기억해 두면 좋겠네요. 계속 가죠. 16번 재밌는 문제였죠. 보기에 밑줄 친 부분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서술자의 어떤 의도를 우리가 확인을 하라는 거야. 서술자가 뭐예요, 여러분? 서술자가 뭐지? 우리가 보통 서술자는 시점. 시점 뭐지? 소설에서 말하는 사람. 그러니까 시에서 말하는 사람을 시적 화자라고 불렀다면 소설에서 말하는 사람을 서술자라고 할 건데 밑줄 먼저 확인해 보죠. 젊은 사람이 어째 매가리가 없이 하고는 계산지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다의 밑줄이 있고 이것을 통해 서술자, 이 글을 뭔가 진행하고 있는 서술자의 의도. 그렇다면 나가 있네 없네?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작품 밖에 서술자가 존재하고 이 서술자가 우리한테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즉, 이 말을 통해 우리한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었을까를 확인하라는 뜻이었네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한번 읽어봅시다. 원래 밑줄 문제는 앞뒤만 읽으면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내용은 조금 앞에서부터 봐야 뭔지 알 것 같죠? 가봅시다. 선불이에요? 먼저 내라고요? 근데 곱빼기면 5,500원 아니에요? 소희가 메뉴판을 가리키며 묻자 여자가 역시 메뉴판을 가리키며 몇 개 추가하면 500원이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인 것 같죠? 누구하고 누구? 소희하고 한 여자가 얘기하죠. 그러면서 몇 개 추가하면 500원이라고 말을 해줬어. 모든 메뉴 아래 고추 그림이 그려져 있고 그 옆에 조그맣게 500냥이라고 적혀 있었어. 아니 500원이나요? 자, 소희의 이야기를 제가 살짝 노란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500원이나요? 여자가 앞치마 주머니에서 계산지를 꺼내 표시를 하고는 큰 인시듯이 말했다. 여기는 매운맛 소스를 안 쓰고 청양고추 유기농으로 맛을 내거든. 그러니까 뭔가 이 여자는 아마도 이 식당과 관련된 사람이라고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고 500원을 더 내라는 말에 놀라서 500원이나요? 라고 하자. 그러니까 소희가 약간 뭔가 좀 돈에 약간 좀 부족함이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죠. 우리 이렇게 유기농으로 맛을 내니까 더 내야 해요. 그러면서 청양고추요? 그러니까 다만 500원이라도 안 받으면 장사가 안 된다고 이러면 큰 따옴표를 안 해주고 우리 말고 읽게 해서 살짝 우리가 상황을 좀 파악했어야 해요. 장사가 안 될지 어떨지는 알 수 없지만 6,000원이면 찌개용 돼지고기 한 근을 살 수 있다. 곱빼기도 말고 맵게도 말고 그냥 4,500원짜리 짬뽕을 먹을까 하다가 소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여러분 서술자는 누구의 마음을 다 읽네요. 소희의 마음을 다 읽죠. 시점 보군요. 전지적 작가 시점. 그러니까 소희는 지금 6,000원이면 5,500원이면 먹을까 말까 고민인데 500원 더 6,000원 되면 그러면 돼지고기 이 정도인데 내가 그냥 짬뽕이랑 먹을까 하다가 왜 이러세요? 돈이 아까워서. 그죠? 계속 가보죠. 다음에 올게요. 자, 다음에 올게요. 다행히도 노란색 괄호가 남아있어요. 그럼 그러든지 하더니 여자는 아니 그럴 거면 빨리빨리 결정을 줘야지. 젊은 사람이 어째 매가리가 없이 매가리는 표준어다.
표준어예요, 여러분. 그죠? 맥을 좀 약간 낮춰서 말하는 표현이긴 한데 표준어입니다. 맥 없이 하고는 계산지를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다라고 우리한테 진술이 대화와 그다음 설명까지 연계되어 있는 오늘 밑줄이었네요. 계산을 이러면서 소희는 메가리가 없이 하고 중얼거려 보지만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러고 내려왔대. 뭔가 마음에 굉장히 걱정 근심 많은 상황인 것 같죠. 자, 이것을 통해 우리한테 서술자가 하고 싶었던 말은 뭘까? 1번. 추가 요금을 받지 않으면 장사하기 어려워. 장사하기 어려워를 강조했다. OX. S. 4번. 소극적인 젊은이들의 의사표현 방식을 비판하고 자, 의사표현 적극적으로 해봐! 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독려, 취업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했다. OX. X. 1번, 4번 명백하게 아닌 것 같고요. 둘 중 하나. 쉽게 결정 내리지 못하는 사람들로 인해 종업원이 겪는 고충. 빨리빨리 먹으면 먹고 안 먹으면 안 먹지. 이런 어떤 종업원들의 어떤 화남, 서비스의 어려움 이런 걸 말하라고 이걸 써준 걸까? 아니면 짬뽕 한 그릇 사 먹는 것도 망설여하는 청년 세대의 가난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어느 쪽의 방점? 이쪽에 방점 콱 찍어야죠. 그러니까 소희가 계속 먹을까 말까 6,000원이면 돼지고기가 얼만데 라고 생각하는 부분 우리한테 더 많은 비중을 할애해서 소희의 마음까지 읽어주었던 것은 소희가 매우 가난하다 이런 걸 우리한테 보여주고 싶었던 거고 소희가 가난하다를 받아주는 게 너밖에 없다는 거지. 물론 우리가 이것만 읽고 청년 세대의 가난까지 이거 어떻게 확장하겠어? 많은요. 다만 소희가 지금 뭔가 돈이 모자라서 고민하고 있는 것만은 확실해 보였다는 거지. 정답은 너를 찍었어야 해요. 17번. 어문기범에 맞는 단어로만 묶인 거. 꼭지잖아. 금공이. 얼마나 많이 했어. 곰곰도 부사, 곰곰이도 부사. 간질이다가 맞아요. 간지럽히다가 맞아요. 둘 다. 그래서 간질이다, 간지럽히다. 가능하고 다만 딱달. 제가 뭐라 그랬죠? 쌍권총. 딱달은 쌍권총 들고 해야 돼. 그러니까 딱달. 받침이 나가리예요. 통째. OX. S. 며칠 전에 풀고 가셨죠? 뭐라고 해야 해요? 통째. 접사처럼 통째로 쓰일 거고 발적. 우리 말에 있다 없다? 없다. 뭐라고 쓴다? 네가 구체적인 자국이 있으면 발자국. 선인들은 발자국을 남길 수는 없죠? 그럼 뭘 남겨요? 발자취. 그래서 우리가 추상적인 흔적에 대해서는 발자취를 쓰고 구체적인 그러니까 벽면에 찍힌 흔적은 발자국이라고 쓸 수가 있겠죠. 다만 발자국은 존재하지 않아요. 얘도 고쳐줘요. 시작. 그래 나룻이 수염이에요. 그래 나룻이라고 표기해야겠죠. 귀뜸 고쳐줘요. 귀뜸 그치 발음은 이로 나지만 의 표기를 밝혀줘야 되고 귀뜨임 가서 넌지시 일러주는 행위 귀뜨임이라 쓰고 발음은 귀띵으로 읽어야 하는 녀석이죠. 너는 뭐도 되고 하이해쓱하다 되고요. 그 다음 헬쑥하다는 되지만 이걸 섞어 쓰고 있는 헬쓱은 안 된다 라고 얼마나 많이 했어. 그쵸? 널찍하다 무슨 받침? 리을 받침 널찍 노 하나 붙었네요. 되물림 대를 거쳐가면서 1대 2대 3대 대를 거쳐가면서 어떤 물건이든 재산이든 내려가게 되는 현상을 대물림이라고 할 거고 궁시렁거리다 구시렁거리다 이야 정말 깜놀했어요 여러분. 하프의 텐트는 어떻게 다 이렇게 나와? 느즈막이야 느지막이야 느지막하다 이건 PPT 오타요 여러분. 그래서 느지막하다 하셔야 되고 나지막하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래서 네가 낮게 목소리가 낮게 높이가 낮게도 나지막하다 할 수가 있게 정답 몇 번 찍어야 해요? 4번 찍어야 해. 그래서 얼마나 땡큐였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카페에 올려주신 분들 너무 감사해요. 계속 가죠. 18번. 자 다음과 같은 의미의 견자 그러니까 같은 의미의 견자가 사용된 상어를 옳게 짝지은 견마지로 뭐죠? 개와 말의 수고 무슨 견자? 견자가 와야 해요. 견토지쟁 누가 써요? 개하고 토끼하고 싸워요. 그러니까 옳게 짝지어진 거 몇 번 답이네요. 땡큐 1번이 답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수고를 낮춰서 견마지로입니다. 비슷한 말 이번에 이거 줬다. 견마지성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정성을 낮추어서 견마지성 견마지로 주었고요. 다만 견문발검 무엇을 뭐하고서 모기를 보고서 칼을 보았어. 불견자가 와야 되니까 다르구나 했었어야 하고요. 견강부에 끌어 강 억지로 끌어다가 붙여서 말 되게 그러니까 자기 말이 말 안 되는데 억지 논리 펴는 걸 견강부에 무슨 경짝에
끌견자, 소자가 들어있는 끌견자가 와야 돼요. 그런데 견물생심 뭐 하면 물건을 보면 볼견자니까 두 개가 다르구나 마음이 생겨. 그 사람은 누구나 홈쇼핑 보면 사고 싶죠 여러분. 물건을 보면 마음이 생겨. 견혼지간 누구랑 누구 사이예요? 개하고 원숭이 사이가 안 좋아요. 원수 사이예요. 다만 견리 사이 뭐를 보면 이로움을 보면 의로움을 생각해라. 그러니까 네가 볼견자구나라고 충분히 열심히 사자성어를 공부했다면 유추가 가능했던 범주라고 봅니다. 정답은 1번 찍으셨어야 해요. 19번 문제 갑시다. 자, 19번 문제. 보기에 가나에 대한 예로 적절하지 않은 세상에 만상에 선택지가 답을 다 말해줬다. 그래서 사실은 선택지가 너무나 땡큐했던 문제였죠. 자, 우리가 이런 문제 나오면 가나다니까 선택지 1번 가 읽고 선택지 미안. 이런 문제가 나오면 선택지 읽고 지문 읽고 또 2번 선택지 읽고 지문 읽고 이렇게 하라 그랬죠. 1번이 가의 임재는 사람들이 주관적 관점에서 대상을 인식. 내가 주관이죠. 나를 뺀 나머지가 뭐다? 객관. 그러니까 주관적 인식이 뭐야? 내 스타일로 어떤 걸 바라보고 그걸 내가 받아들이는 걸 주관적 인식이라고 할 거죠. 가봅시다. 백호 임재 얘기가 나옵니다. 백호 임재가 말에 올라타려 할 때 종이 나서 말했대요. 나리 쉬셨습니다. 한쪽은 집시인을 신으셨네요. 그러자 백호가 냅다 후졌대. 길 오른쪽을 가는 이는 내가 가죽 신을 신었다고 할 테고 짝짝이는 맞는 것 같죠 여러분. 길 왼쪽을 가는 이는 내가 집신을 썼다고 할 것이다. 각자 다 어떤 입장에서 보는군요. 내 눈에 보인 대로. 유식함을 말해봐. 시작. 주관적 관점. 내가 염려할 게 뭐냐. 이것으로 따져보면 천하에서 발보다 쉽게 눈에 띄는 것이 없지만 보는 방향이 달라짐에 따라서 가죽신을 신었는지도 분간하기 어렵다. 즉 보는 방향 내 관점에 따라 당연히 다를 수 있다. 그러니까 가의 임재는 사람들이 자기가 오른쪽을 봤냐 왼쪽을 봤냐에 따라 다른 인식. 그러니까 주관적 관점의 대상을 인식한다라고 읽었다. 맞아 틀려요? 맞아요. 두 번째. 나의 집주인은 객관적 조건과 무관하게 하며 봅시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대상을 수용. 이게 뭔 말이에요? 주관적으로 자신만의 방식이니까 내 스타일로 수용을 다른 말 바꿔봐. 인식. 그러니까 가와 나가 지금 뭔가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다. 선택지가 대놓고 말한 거지. 똑같이 주면 너무 재미가 없으니까. 나를 읽어볼게요 여러분. 늙은 살구나무 아래 작은 집 한 채. 방은 실험과 책상 따위가 3분의 1이다. 손님 며칠 일이라도 하면 무릎이 부딪히는 너무나도 협소하고 누추한 집이다. 하지만 여러분 역접의 접속어는 뭘 의미하죠? 반대. 그럼 뒤는 뭐 나와? 협소하지 않다. 누추하지 않다. 뭐에 따라서면 답이 맞는 거야? 보는 관점에 따라. 그쵸? 가볼게요 여러분. 주인은 편안하게 독서와 구도에 열중한다. 그러니까 주인은 뭔가 굉장히 누추하고 작지만 열심히 독서하고 도를 닦아. 나는 그에게 말했다. 이 작은 방에서 몸을 돌려 앉으면 방향이 바뀌고 명암이 달라지지. 그러니까 몸을 돌리면 네가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대. 구도란 대놓고 말한다. 생각을 바꾸는데 달린 법. 생각이 바뀌면 그 뒤를 따르지 않을 것이 없지. 자네가 내 말을 믿는다면 자네를 위해 창문을 밀쳐줌세. 웃는 사이에 벌써 밝고 드넓은 공간으로 올라갈 걸세. 시작할 때 되게 작은 집이라고 말해놓고 그러나 뭐 하지 않다? 작지 않다. 뭐에 따라서? 생각을 바꾸면 너의 뭘 바꿔요? 보는 관점을 바꾸면. 명백하게 나의 집주인은 객관적 조건과 무관. 객관적 조건은 어떤데? 누구나 똑같이 협소하다, 누추하다 이렇게 보는 건 객관적이겠지. 근데 자신만의 방식으로 대상을 수용하고 있는 게 확실해 보입니다. 그럼 다 달라. 다의 금붕어는 왜곡된 기준 툴로 과학 법칙을 수립할 수 있는지. 왜곡. 뭔가 잘못된 기준 툴로 과학 법칙을 수립할 수 있나 확인하래. 금붕어가 포인트. 어항 속 금붕어의 시각은 우리의 시각과 다르지만 당연히 금붕어랑 우리랑은 시각이 다르겠죠. 금붕어도 둥근 어항 바깥의 물체들의 운동을 지배하는 과학 법칙들을 정식화할 수 있을 것이다. 뭔 말이야? 예를 들어서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힘을 받지 않는 물체의 운동을 우리라면 직선 운동으로 관찰하겠지만 어항 속 금붕어는 곡선 운동으로 관찰할 것이다. 즉 우리하고 다르다. 그 얘기를 한 번 더 한 거죠. 그럼에도 금붕어는 자기 나름의 왜곡된 기준 틀을 토대로 삼아 과학 법칙들을 정식화할 수 있을 것이고 명백하네요. 왜요? 자기 나름의 자기 기준에 자기 생각에 자기 주관을 가지고 비록 왜곡된 틀 우리랑은 다르니까 왜곡된 틀이긴 하지만 그걸 기반으로 뭔가 과학 법칙을 정식화할 수 있다. 이게 뭔 말이에요? 자기 주관대로 주관적 관점에서 뭐 할 수 있다? 인식할 수 있다. 다른 말로 바꿔볼래? 자신만의 방식으로 뭐 할 수 있어? 금붕어도 대상을 수용할 수 있다. 그 얘기네. 약간 그러니까 말은 바꿨지만
똑같은 논지액을 세 가지를 준 거네요. 그래놓고 그 법칙들은 항상 성립하면서 금붕어로 하여금 어항 바깥의 물질들의 미래 운동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금붕어가 세운 법칙들은 우리의 틀에서 성립하는 법칙보다 복잡하겠지만 당연히 우리랑은 다르겠지만 복잡함이나 단순함은 개인의 문제야. 받아들이는 사람의 인식의 문제야. 받아들이는 주관적 취향의 문제야. 만일 금붕어가 그런 복잡한 이론을 구성했다면 우리는 그것을 타당한 실상으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아, 네 나름의 인식이구나. 네 나름의 수용이구나. 네 나름의 방법이구나. 너의 주관적 수용이구나. 주관적 인식이구나. 라고 얼마든지 받아줄 수 있다. 라고 얘기한 거네. 그럼 4번. 가나다는 주관적 인식의 모순을 분명히 밝혔다. 이미 사실은 1번, 2번 하는 순간 4번은 나가리가 됐어. 그쵸? 가나의 주관적 관점의 모순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 몇 번 나가리가 확실하구나. 4번 너 나가리. 마지막에 살짝 김지아의 무화과라는 시를 줘서 조금 여러분을 당하게 했을 수 있으나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낯선 시를 열심히 읽었어요,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이었어요. 가장 적절한 거. 1번. 잿빛 하늘 잘 보래. 이게 화자가 처한 현실의 반대. 겉뜻과 속뜻의 반대인지 확인해라. 그다음 2번. 화자는 굳은 의지로 전망이 없구나. 이런 현실에 난 저항하겠어. 굳은 의지, 저항 정도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3번. 속으로 꽃이 핀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화자가 내면화된 가치. 속으로 꽃이 핀다. 그러니까 꽃이 동그라미다. 정말 중요한 가치다. 내 안에서 어떤 가치가 내면화됐다. 이런 뜻인지. 4번. 도둑행위. 저희 집에 고양이가 있어서 이 말을 굉장히 그죠? 도둑 고양이가 현실의 부정에 적극적으로 맞서야 한다. 너 부정에 맞서라. 뭐런 걸 이런 걸 일깨우는 그런 존재인지 확인해 봅시다. 돌담 기대 친구 손 붙들고 토한 뒤 눈물 닦고 코 풀고 나서 어서 많이 해본 일이죠, 여러분. 그쵸? 그래서 얘가 지금 뭐 한 것 같아? 술 마신 것 같다. 그러니까 돌담을 기댈 정도로 지금 조금 마셨어, 많이 마셨어. 많이 마신 것 같아. 그래서 친구 손도 붙들어야 돼. 근데 토한 다음에 눈물 닦고 코 풀고.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술 마실 때도 이렇게 막 좋을 때도 있고 근데 좀 내가 힘들 때 더 많이 코도 많이 풀고 또 눈물도 많이 닦을 것 같죠. 그러니까 뭔가 이 화자가 지금 되게 이렇게 편안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우러른 잿빛 하늘. 잿빛이 뭐예요? 회색. 재를 한자로 회라고 하고 빛을 색. 잿빛은 고유어. 재하고 빛. 잿빛. 사실현상이고 회색. 그러니까 하늘이 회색 빛깔이었대. 근데 그 하늘을 무화과 한 그루가 하늘마저 가렸대. 그 얘기는 지금 잿빛 하늘 동그라미라고 말하는 거야? 세모라고 말하는 거야? 세모.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잿빛인 것도 안 좋은데 그마저 얘가 또 가리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우리한테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면 지금 잿빛 하늘은 뭔가 어떤 것에 대한 반대적 얘기일까? 아니면 있는 그대로 부정적인 어떤 상황을 말하는 걸까? 부정적인 상황. 그러니까 얘가 지금 술 마신 이유가 뭔가 지금 어떤 좋지 않은 상황 때문이다 라는 걸 단서로 알려주는 거지. 네가 겉뜻과 속뜻이 반대. 잘한다. 사실 욕하고 싶은데 잘한다. 이 상황이 아니라는 거지. 이봐. 내겐 꽃 시절이 없었어. 꽃 없이 바로 열매 맺는 게 그게 무화과 아닌가? 어떤가? 지금 아마 또 술 마신 사람의 이야기인 것 같죠? 그러니까 술을 많이 마시고 지금 토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봐. 내겐 꽃 시절이 없었어. 꽃 없이 바로 열매 맺는 게 그게 무화과. 무화과는 이름도 그대로 들어오잖아요. 꽃 화자, 없을 무자, 열매를 맺는 열매과자. 그래서 꽃이 없는 열매란 이름이 있는데 아니 그때 하늘을 봤는데 우연히 무화과가 눈에 띄었으니까 그러니까 나한테는 이 꽃 없이 바로 열매 맺는 얘 같은 게 나하고 똑같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그러면서 아, 어떤가? 자네도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 굉장히 그래서 마음이 좋다는 얘기일까 안 좋다는 얘기일까? 안 좋아. 나 마음이 굉장히 한스럽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마음이 안 좋아. 이런 생각이 들어.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 질문. 꽃은 동그라미일까 세모일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여기서의 꽃은 사실 뭐 말하기에 따라서 동그라미 세모가 좀 모호할 수 있겠지만 열매와 꽃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꽃이라는 건 뭔가 화려한 거잖아. 근데 이 꽃이 피었다가 져야 열매가 맺는다면서요. 그래서 진짜 이 나무에게 어떤 과실에게 정말 가치는 누구예요? 열매. 그러니까 네가 진정한 가치고 너는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 뭐 이 정도로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가 젊은 날에 화려함이 없었다. 잘 나갔던 시절이 없었다. 난 어느 순간 그냥 가치 혹은 열매 같은 어떤 성숙함만 있는 게 아닌가. 나는 어느 순간 화려함은 사라지고 그냥 철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 어떻게 생각하나? 나 좀 마음이 안 좋아. 라고 하자 친구는 손을 뽑아. 뭐 무는 아니니까 이렇게 손을 이렇게 냈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등을 이렇게 다스려주면서 토닥토닥 하면서 이것 봐. 열매 속에서 솟구피는 게 그게 무화과 아닌가? 어떤가?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열매 속에서 자네는 지금 속꽃이 피어나는 거네. 즉 성숙한 다음에 안에서 화려함을 가지고 있는 거네. 즉 진짜 가치를 뭔가 만든 후에 그 안에서 뭔가 또 다른 화려함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나? 뭐 하는 거예요? 어떤가? 힘내게 라고 지금 뭐 한 거야? 위로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친구의 어떤 한스러운 어떤 절망에 대해서, 절망의 토로에 대해서 지금 친구가 위로해주고 있는 굉장히 좋은 친구 같죠. 그러면서 일어나 둘이서 검은 개굴 창가 따라 비틀거리며 걸어가요. 검은 도둑갱이 하나가 날쌔게 그 개굴창, 시커먼 개굴창을 가로지른다. 질문. 굳이 검은 개굴창, 굳이 검은 괭이, 뭐 이런 말을 쓴 이유가 뭘까? 여전히 그들 앞에는 밝은 미래구나, 어두운 현실이구나. 어두운 현실. 그러니까 뭔가 어두운 현실의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서 우리한테 뭔가 검은 개굴창, 검은 도둑갱이 이런 말을 하고 있구나. 다만 뭔가 살짝 마지막에 그래도 둘이 일어나서 비틀거리며 걷는다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서 뭔가 어떻게 해보고자 하는 의지를 마지막에 살짝 보여준 것 같긴 하죠. 더불어 의식의 전환. 뭔가 처음에는 한스러웠다가 위로받고 그래 좀 그러면 걸어볼까? 뭐 이런 의식의 전환 정도는 보여줬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번 잿빛 하늘은 화자가 처한 현실의 반어적 형상이다. OX S 반어가 없어요. 그다음 두 번째 화자는 굳은 의지로 난 전망부재 현실에 저항하겠어. OX S 오히려 화자가 그죠 친구에게 위로받고 있는 내용은 있어 보이죠. 3번 속으로 꽃이 핀다는 것은 화자가 내면화된 가치를 지녔음을 의미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속으로 뭔가 이 꽃이 핀다는 것은 내가 내면화된 어떤 것을 지녔다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화려함이 안으로 왔어. 그런 순간 열매 안에 꽃이니까 내면화된 가치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몰랐다 해도 물음표라고 해도 4번 도둑갱이는 현실 부정에 적극 맞서야 한다. 여기는 현실 부정에 맞서야 한다가 없죠. 그러니까 저기 나와 있는 저항한다, 맞서다 라는 2번과 4번은 아예 대놓고 답이 될 수 없는 녀석을 만들어주는 셈. 그러니까 3번이 다소 그런가? 라고 물음표했다 할지라도 1번이 명백하게 에러, 2번과 4번이 명백하게 에러가 돼서 여러분은 몇 번을 찍었어야 한다? 3번 찍었어야 하는 그런 문제. 우리가 낯선 시를 연습하면서 수많이 정말 비문학처럼 익대 문학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어떤 개념들을 적용해서 푸는 연습을 했던 것이 빛을 발한 순간이었기를 강력하게 소망하는 마음 가득합니다. 와, 시험을 마치고 오신 우리 수험생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많이 고생하셨다, 수고하셨다 인사와 격려를 보내고요. 또 이게 첫 번째이면서 끝난 게 아니라 우리 또 다음 시험 계속 준비해 나가실 거죠. 그 다음 시험 준비하실 때 이 시험이 좋은 토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번에 시험을 치르시진 않으셨지만 아직 이제 남아있는 시험들, 우리 국가직이라든가 지방직이라든가 또 다양한 군무원이라든가 직렬별로 남아있는 급수별로 남아있는 시험들을 준비하시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시험인 만큼 국어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들도 같이 풀어보시면서 내가 시험장에서 시간은 어떻게 조절하면 좋을까라는 연습도 해보시고 또 내가 이 문제를 시험장에서 만났을 때 어떻게 풀면 더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을까 또 당연히 연습해보시고 또 여기 나와 있는 녀석은 최소한 이 내용만큼은 내가 내 것으로 반드시 만들어야겠다 뭐 이런 결심하시면서 공부하시면 좋겠다라고 잔소리를 해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의 건강. 그다음 첫째도 복습, 둘째도 복습, 셋째도 복습, 복습만이 살기다. 여러분 모두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